한국경제TV를 사랑해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박정윤입니다. AI는 전 산업의 판을 흔드는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미 일터와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사람들의 사고와 선택, 행동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AI를 국가 전략 기술로 채택, 주도권 경쟁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기술을 넘어 산업과 안보, 경제 시스템 전체를 재편하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길은 어디인지 차근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네, 이 자리에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자, 우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 AI위원회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네. 좀 위원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작년 9월에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챗GPT가 등장하고 나서 AI가 전 세계를 이제 흔들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2023년에 영국 브리틀리에서 AI 정상회담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4월달에 우리나라에서도 AI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이게 국가적인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 정부 부처의 장관급 한 10분 정도가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 한 20명, 그다음에 기업의 CEO들 한 20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 50여 명 정도가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고 제가 이제 부위원장이 돼서 작년 9월부터 출범해서 국가 전체의 AI 전략을 총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대통령 직속 기구다 보니까 이게 6월 3일 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과연 이제 이 조직이 계속 존재를 할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단 말이죠. 네. 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난 1월 달에 예.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건데 우리 여당 야당이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합의를 해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게 예. 전 세계에서 EU가 AI 기본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두 번째로 기본법이 통과됐는데 그 안에 국가 AI위원회는 법정기구로서 돼 있기 때문에 예.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것처럼 이제는 이 법이 존속하는 한은 법정기구로서 지속이 될 겁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계속 인공지능, AI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AI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좀 평가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AI 수준을 이제 한 두 군데서 영국의 톨토이스라는 데서 거기는 이제 싱크탱크처럼 분석하는 데인데 예. 우리나라 AI 수준이 미국을 100으로 치면 예. 중국이 한 54, 그다음에 10년 전부터 준비했던 싱가포르이 한 31, 그다음에 영국 30, 프랑스가 한 28, 29, 저희가 한 27 정도, 6위 정도로 평가하는데 예. 그 3위 그룹들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가능성에 대한 스탠포드에서 되게 한 7위 정도로 한국을 평가하고 있는데 예. 오히려 일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앞서가 있고 독일이나 이런 데보다도 왜냐하면 거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반도체를 잘 만들고 네.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 AI에 관계된 특허도 저희가 전 세계에서 3위가 되는데 그거를 인구 10만 명당 이렇게 해보면 논문이나 특허가 저희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준비들이 이미 많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한 3위까지는 가능합니까? 예. 격차를 많이 벌린 3위를 가겠다라는 게 이제 2030년까지 그게 이제 저희 AI위원회랑 정부의 이제 목표였습니다. 그 정도로 가기 위한 어떤 우리나라의 인프라는 지금 상당 부분 잘 깔려져 있고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 자금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또는 이제 인재 양성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근데 아마 저거를 시청자들이 아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검색 엔진은 전부 다 구글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네이버를 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전 세계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그 문서 작성하는데 우리는 아래 한글을 아직 쓰고 있거든요. 예. 소브린 AI라고 해서 그 나라의 독특한 AI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봤을 때는 한국은 굉장히 문화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그러한 거를 카카오톡처럼 이제 뭐 네이버에서 라인 같은 거를 일본에다 만들어서 일본 전 국민들이 라인을 쓰고 있는 것처럼 예. 우리가 IT가 일찍 갔기 때문에 AI에서도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3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AI 생태계 핵심인 4대 분야 가운데 이제 스타트업, 인재 확충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뭐 우리나라가 좀 뭐 뒤처져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재 부분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많고요. 제가 실리콘밸리에 가보더라도 한국계 굉장히 많습니다. 오픈 AI의 칩 스트래티직 오피서 가장 전략을 잘 짜는 그분도 이제 제이슨 콘이라고 한국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영국에서도 예를 들면 데미스 허사비스가 알파고도 만들고 요즘 알파폴드까지 만들어서 노벨상까지 타서 굉장한 영국 천재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왜? 미국은 10배, 20배 정도의 지불을 하니까. 그런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니까 가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놀라운 거지만은 이민을 AI나 이런 첨단 인재들이 간 게 거의 1위가 될 정도로 우리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들을 정당하게 대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갖춰져야 된다. 현재 받는 것보다 아주 뛰어난 친구들은 10배, 20배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연봉을. 이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다른 면에서도 저희가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는데 한국은 워낙 스타트업을 한다고 해도 시장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로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서포트해주는 시스템들이 국가에서 받쳐주게 되면 저는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100대 기업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4곳이 스타트업이 AI의 100대 기업 중에 전 세계에서 뽑힐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뭐 눈만 뜨면 챗 GPT다, 뭐 퍼플렉시티다 이렇게 이제 뭐 생성형 AI라고 되게 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산업계에 어떤 파장을 좀 미칠 건지. 저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큰 우리나라로서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피크 코리아를 얘기하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나라는 게 모든 제조업에서 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도 스마트폰 못 만들고 일본도 못 만들지만 우리는 스마트폰 같이 아주 빠르게 변하는 것도 만들지만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모든 거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만드는 나라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위기는 중국이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서 규모의 경제로 저희를 쫓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한계다라고 하는데 AI가 등장해서 AI의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코이볼루션이라고 사람하고 AI가 공진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AI 기술을 갖다가 훨씬 더 고부가 가치의 생산품들을 만들어내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AI를 통해 갖고 저기는 중국은 범용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는 고부가 가치의 AI가 내재화된 생산품들, 제품들을 지금서부터 만들어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생성형 AI가 많이 나올 텐데 국내도 나올 것이고 경쟁을 붙을 텐데 과연 국내의 어떤 생성형 AI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결국 이거는 데이터 싸움이라고 저도 좀 알고 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라는 거가 신대륙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오픈 AI가 그 신대륙에서 고속도로를 깔고 있고 그 사람들은 이거를 쓰게 해갖고 거기서 통행료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속도로를 깔 필요는 없고 우리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자동차를 잘 달려가지고 고부가 가치를 올려야 되는 건데 통행료 받는 그러한
경쟁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자동차를 달리게 하려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 정도의 길은 있어야 되니까 그걸 해야 된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좋은 소식이 딥시크라고 중국에서 거의 챗GPT 수준으로 했는데 10분의 1로 이걸 그렇죠. 만들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소브린 AI라는 거가 독자적인 AI를 한번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갖고 올해도 이제 1조 9천억 정도의 추경을 해갖고 지금 GPU 한 10,000장을 사갖고 이런 걸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 제가 봤던 재미있는 이제 미국의 만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오픈 AI는 엄청 돈을 들여서 이제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낚시한 고기들을 잡아서 여기다가 이제 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예. 딥시크가 저기서 요 바구니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엄청난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 거를 똑같이 경쟁할 필요보다는 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갖고 국내에서 그런 걸 만들고 훈련시키면 이제는 그거가 활용이 돼서 제조업이나 모든 조직에서 AI를 쉽게 쓸 수 있는 것. 오픈 AI나 이런 데서 챗GPT는 백과사전이라고 하면 특성화된 사전들을 만들어가지고서 하면 훨씬 더 고부가가치가 되니까 그런 것을 이제 만드는 거에서 우리는 충분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고속도로를 깔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고속도로가 있으면 거기에 뭔가 강점이 있는 아니 뭐 좋은 휴게소를 좀 설치한다든지 네. 우리만이 갖고 있는 네. 강점으로 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네. 있는 산업으로 AI를 접근할 필요성이 네.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AI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사실 이게 산업계로 투입이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는 고용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렇게 이제 AI가 많이 활용이 되면 고용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고용이 바뀐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00년에 포드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는 미국의 뉴욕의 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할 때 전부 다 마차였는데 예. 한 그게 10년, 20년 사이에 전부 다 포드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걱정했던 거가 뭐였냐면 마부들이 직업을 잃어버릴까 어떻게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마차의 수보다 나중에 자동차가 어느 정도였냐면 미국 전체의 1920년대에는 100만 대였다가 보급이 예. 딱 9년 뒤에 2,900만 대, 거의 30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운전기사 직업이 100배 이상 늘었다는 거죠. 사실 그런 면으로 보면 이게 바뀌는 거지 이 일이 없어진다고 해서 직업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 새로운 것들이 엄청나게 창출이 된다. 타이피스트들이 1960년대에는 13만 명 이상이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졌거든요. 컴퓨터가 나오면서. 예.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지금 한 3, 40만 명, 또 넓게 보면 한 200만 명 이상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직업은 끊임없이 창출될 거다라고 봅니다. 없어질 수는 있으나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이 네.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예. 이 민간 합작 투자를 통해서 그 최대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네. 있었단 말이죠. 이 진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 진행 상황은 저희가 목표라는 건 이제 GPU를 또 엔비디아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 예. 이걸 셋업을 하고 인재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예. 또 이제 전기도 이게 공급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027년 말 정도에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컴퓨팅 센터가 생기는데 그건 너무 늦다 지금서부터. 그래서 올해 안에도 10,000개의 GPU를 데려다가 기존에 있는 컴퓨팅 센터하고 연결을 했고 쓸 수 있게 하고 예. 또 다른 하나는 예를 들면은 그 메타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미 고속도로가 깔려져 있는 데를 거기를 달리게 활용할 수 있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갖고 할인을 해준다. 예. 그러면 이제 AI를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연구자들이라든가 스타트업들이 가서 아직은 우리 고속도로 길이 없으니까 여기서 훈련은 못하지만 테스트는 못하지만 그거 갖고 하는 데에 보조금을 줘갖고 그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갖고 우리의 능력을 키워나가자. 그런 면에서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저희들이 정책을 지금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 차원에서의 그 투자 규모 네. 이제 어느 정도 되죠?
현재로서는 이제 뭐 내년도에도 그렇고 예산으로는 굉장히 작습니다. 예. 지금 뭐 한 3조 뭐 요 정도밖에 추경을 이제 1조 9천억 그래서 그렇지만 예.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굉장히 확산이 될 거고요.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아마 이 AI에 대한 거를 근본적으로 한번 쭉 이제 살펴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크 코리아에서 또 다시 점프 코리아를 하려면은 AI가 플랫폼으로 다 깔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인식이 있게 되면 아마 여기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스타트업들 끌어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AI에 뛰어들고 인재 육성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박사과정 학생들한테 평균적으로 120만 원 한 달에 월급을 주는데 예. 연구 열심히 하는 친구들. 예. 싱가포르에서는 작네요, 생각보다. 네. 예. 그 이제 연구하고 학생이니까 이렇게 예, 준다고 예. 보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이번 8월까지 전 세계 어디서 와도 되는데 AI로 박사과정 오는 애들을 한 달에 670만 원씩 주고 끝나고 나면 2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고 그다음에 영주권 준다. 이런 조건으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똑같이 평균 균일하게 하지 말고 이제는 당장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인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 중국이 그런 전략을 써갖고 지금 그렇게 많은 이제 인재들을 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그런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네. 이 예산 규모는 지금으로 봐는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얼마 정도가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뭐 정해진 건 없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제 위원으로 했을 때 봤더니 예. 한 10여 년 전입니다. 근데 봤더니 그때 인수공통 전염병이 나와가지고 예. 구제역 때문에 살아있는 돼지들을 살처분하고 그래서 3조를 막 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내가 아니 농수산부에 R&D 예산이 많은데 그러면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연구를 얼마나 하냐, 예산이 얼마가 배정이 됐냐 그랬더니 30억이 배정이 됐대요. 6천억 중에서. 그래서 제가 다른 예산 항목을 또 봤더니 벽시 개량에도 벼농사 그 개량한 데서 30억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 규모가 이제는 필요한 거에 의해서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다른 거를 줄이면서 일로 가야 되는 건데 현재 있는 데서 새로운 거 자꾸만 만들려고 하면 기존 거 놔두게 되면은 효율성이 없어지는 거에서 우리가 더 높은 미래지향적인 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도 미래를 위한 예산으로 완전히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차기 정부도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죠. 국가 AI 대전환, 이게 보통 AX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전환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AI를 활용해서 업무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이런 얘기들인데 어디까지 좀 진행돼 있고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국가 AI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얘기가 어떤 거냐면 이걸 자꾸만 기술이나 여기에서 산업이 나오는 걸 생각하지 말고 문화로 완전히 이제는 문명사가 바뀌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해해야 된다. 예를 들면 AX가 뭐냐 하면 제가 금융기관에 이제 뭐 은행의 회장님들도 만나고 그러면은 이거 들어와서 엄청나게 금융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AI 하는 사람하고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AI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빠르게 이게 그 업무의 효율성이 늘어나는지 언론도 마찬가지로 언론에서도 AI가 들어오면 어떻게 바뀔 건지 기존에 사람들이 하던 거를 완전히 AI가 바꿔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급 인력들 또는 기존에 뭐 40대, 50대에 현업에 종사하는 뭐 기업에 있는 분들도 완전히 AI를 재훈련을 받아가서 새롭게 AI가 내재화되는 시스템으로 다 바꿔놓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굉장히 떨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제 AI의 영역이 우리 실생활에 들어왔을 때 뭐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뭐 교육도 있고 뭐 제조도 있을 텐데 가까운 미래에 그러면 언제쯤 어떤 형태로 이게 다가올 수 있을지 그냥 지금은 막연한 상상이잖아요. 상상은 아니고요. 예. 예를 든다면은 지금 대부분의 로펌에서도 판례 분석 같은 것을 젊은 변호사들이 밤늦게까지 했는데 예. 이런 것을 뭐 40만 개의 판례를 다 AI가 학습을 해갖고 1분이면은 그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 분석을 다 해주는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되고요. 그다음에 의학
한국에 대한 것도 의료 병원에 있는 자료가 제가 스탠포드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왜냐하면 매년 건강검진도 하고 병원 이렇게 자주 가고 하는데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줘갖고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고 예. 교육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디지털 AI 교과서를 만들어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나 사교육시장 학원에서 대형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얘가 뭘 아는지 그럼 요거를 뭘 가르쳐줘야지 하는 거를 AI가 훈련을 해갖고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예. 앞으로 2, 3년, 5년 사이에 이런 변화들이 아주 빠르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를 든다면 예. 레이 커즈와일이 싱귤러리티, 인간을 초인간이 나타나게 되는 걸 2045년으로 예측을 했고 유발 하라리도 2050년 정도가 되면 인간이 거의 신의 경지에 갈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 작년에 20년 만에 레이 커즈와일이 싱귤러리티, 특이점이 더 빨리 올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야기한 거는 최소한 2029년이 되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I가 나타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엄청난 데이터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이제 사업으로 활용하느냐는 부분은 이 개인 정보가 또 이게 엮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아마 이 정부 차원에서 잘 또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정부가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컴퓨팅 센터,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해봐야 되니까 고속도로가 일부는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인재,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가 저는 그래서 주장하는 게 통계청보다도 이제 데이터청이 있었고 데이터를 잘 만들고 관리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최고로 전 세계에서 경쟁력 가진 데이터는 의료 데이터입니다. 근데 병원에서 안 내줍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들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면 환자들이 동의서를 써갖고 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예.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AI 하는 사람들이 분석을 해갖고 여러 가지 형태로 예를 들면 스마트워치에서 요즘 이제 수면에 대한 데이터들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병이 났을 때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이 걸리지 않게 케어를 해주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제약회사들이 버는 돈보다 건강보조식품이 버는 돈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걸로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는 WHO하고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이 2017년에 조사를 했는데 2030년에 최장수 국가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병원 값도 치료비도 싸고 건강검진 잘하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이거를 AI하고 접속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90세가 아니라 한 100세 정도도 거의 대부분이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게 AI의 도움을 받아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공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예능적으로 딱 글자로 오자 토크가 되겠습니다. 자, 나에게 AI란? 저에게 AI는 문명사 전환이라고 봅니다. 즉 인류 문명이 그 활자, 금속 활자가 나오면서 종교개혁도 나타나게 되고 성경도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르네상스가 나오고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시민권이 나오고 대통령제가 나오고 모든 게 그다음에 산업혁명 과학이 발전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미디어 하나, 활자 하나로 인해 갖고 모든 사람들이 지식을 접할 수 있는 문명사가 바뀐 거라서 역사학자들은 최고의 발명품을 인쇄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AI가 디지털이 또 하나의 점프를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보를 정치 지도자들만 가지고 있던 정보의 독점 때문에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미시 권력이라고 유튜브 하는 사람, SNS 하는 데서 다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평준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의 대의 정치 체제 시스템 같은 것도 250년 전에 대통령제를 미국에서 발명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형태의 AI에 의한 정치 시스템도 나타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문명사가 교육,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걸로 새로운 문명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중요한 말씀, 좋은 말씀, 귀한 말씀 많이 주셨는데 AI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차기 정부에 좀 바라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청자한테 꼭 이 얘기는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차기 정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팅 파워를 해주는 거, 그다음에 인재를 육성해야 되고 세 번째 데이터인데 이 세 가지가 다 각 부처별로도 그렇고 아직까지 규제나 이렇게 발목 잡는 것들이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규제가 많은데 이거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고 판이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점프를 하려면 이거를 틀을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AI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도 바뀌어야 된다. 제가 이제 그 얘기도 했습니다. 지적재산권도 우리 문화부에서는 엄청나게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장관님께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을 드렸냐면 우리나라가 영화를 보호하려고 해서 스크린 쿼터제를 했을 때랑 이거를 풀어갖고 완전히 우리 영화 산업 다 죽는다라고 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나? 풀고 났더니 전 세계에서 영화 산업 최고로 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규제보다 개방을 하고 풀어주고 자율경제를 하면서 스스로 질서를 찾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을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이익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를 막기 시작하면 그러면 AI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는 좀 더 과감하게 AI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을 하고 판을 좀 새로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